오늘은 저의 결혼식 날입니다. 여기저기 모임을 주도하시는 외향적인 장인어른 덕분인지 예식장에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저의 손님들은 직장 동료와 몇 안 되는 친구들, 친하게 지내는 거래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장인어른은 본인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은근슬쩍 제 옆에 와 자리를 잡으십니다. 장인어른, 여기 계시면 손님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들 결혼하는 줄로 아신다니까요. 아유, 내가 여기 있어야 자네 소개하기가 편하지. 그리고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닌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인어른 손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어째서 사위 옆에 꼭 붙어있냐는 친구분의 물음에 장인어른은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우리 지연이 시집 보내면서 아들을 하나 얻어버렸지. 인사하게, 여기는 우리 아들 민용이. 민용아, 아버지랑 같이 주말마다 운동하는 친구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 친구구먼. 이야, 아주 인물이 훤칠하네. 요즘 아주 자네 자랑하느라고 자네 장인 입이 쉬질 않아. 아유, 이거 원 배 아파서 딸을 하나 낳든가 해야지. 친구분이 식장으로 들어가시고 난 뒤에도 장인어른은 한동안 저를 옆에 끼고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제 칭찬을 하셨어요. 신부 측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장모님도 장인어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저에게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고 기쁘면서도 마음이 저릿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오셨을 때도 장인어른은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린다며 저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저의 손님들을 챙기는 장인어른을 보니 그날이 떠오르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 뵙고 처음 인사를 드리던 그날이요. 고아인절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바라보셨던 장인어른의 매서웠던 눈빛.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못했었죠.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든 세무사입니다. 언젠가는 제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같은 세무사의 회계사무원이에요. 원래는 팀이 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연결고리가 없었죠. 그러다 회사 내에 퇴사자도 생기고 신규 인원이 유입되면서 저와 같은 부서로 여자친구가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밥도 같이 먹게 되고 회식도 몇 번 하게 되면서 다른 동료들과 종종 같이 어울렸었죠. 제가 지켜본 여자친구는 성격이 밝고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누가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따스한 빛 같은 사람. 저랑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어느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팀이 된 지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대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속한 공간에서 고백을 받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기에 크게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제 직업이나 겉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문제는 늘 그 다음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고아입니다. 이 사실은 숨기고 싶지도 않지만 먼저 밝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속일 수는 없기에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먼저 밝혔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엔 이리저리 조건을 재며 제 곁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면 바로 고아라는 사실부터 밝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저 사실 고아예요. 그게 제 고백에 대한 답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제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안 계신 애들 많아요.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잃은 것과 처음부터 없었던 건 달라요. 저는 가정교육이란 것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재산을 물려줄 부모도 없어요. 그럼 세무이팀 한 팀장님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따위 인성이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 고백에는 대답을 안 하고 왜 자꾸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마음에 안 들어서 떼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고백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예스예요, 노예요? 처음부터 묘하게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던 사람. 상처받기 싫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겁먹지 말고 해보자. 만나다가 나가 떨어지면 이 사람도 인연이 아닌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빠져드는 건 저였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은 더 깊어졌죠. 해가 바뀌면서 저는 34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30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결혼 소식에 은근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친구. 하지만 결혼을 기대하는 여자친구에게 막상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외동딸. 그런 외동딸이 저 같은 고아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여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겁쟁이처럼 늘 회피했던 것 같아요. 오빠, 나 이제 9수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청혼해도 돼. 기다리다가 10년은 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해줄래?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니, 청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지. 지은아, 내 상황 알잖아.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오빠가 하는 말은 엄마 아빠 허락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거지? 알겠어. 딱 기다려. 그 후로 여자친구가 어떻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에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 하지도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별말이 없길래 속으로 생각했죠. 여자친구도 포기한 게 아닐까. 나랑 결혼까지는 아닌 걸까. 그러다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결혼 승낙을 받았다며 여자친구는 제 앞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후로 정식으로 인사드릴 겸 상견례를 하자며 날짜를 잡았어요. 실행력 하나는 기가 막힌 여자친구 덕분에 얼떨떨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뵐 준비해야 했어요. 지훈아, 선물이 좀 별로인가? 아이, 무슨. 우리 엄마 아빠 홍삼 진짜 좋아해. 없어서 못 드신다니까?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되네. 어머니 프리지아 좋아하시는 거 맞지? 그렇대도 아무도 안 사줘도
프리지아는 꼭 사다가 꽃병에 꽂아 놓는다고. 걱정 마셔. 아무리 우리 사이를 허락하셨다고 들었어도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기에 무척이나 떨렸어요.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너무 두려웠고요. 6년 전 세무사 시험을 치를 때보다 더 긴장이 됐어요. 저는 고아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함께 갈 부모님도 없고 결혼을 한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직장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겨우 조언을 구해가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5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감도 확신도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마음 깊숙이 숨겨놨던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김민용,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평소대로 하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힘을 얻고 인간 김민용 그 자체로 다가가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오직 저를 보여드리자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자친구와 30분 일찍 도착해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어찌나 목이 바짝 마르던지 물만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예약한 룸으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저를 보고 두 분은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지만 오랜 세월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단 어머님께 준비한 꽃을 드렸습니다. 어머, 프리지아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너무 고마워요. 아유, 안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다 시들어서 새로 사려고 했는데.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쁜 걸로 다 샀어. 어머님이 프리지아를 좋아한다는 여자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여자친구와 눈매가 똑 닮은 어머님은 제가 드린 꽃다발에 한가득 마음이 녹은 건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살짝 못마땅한지 연신 헛기침을 하셨어요. 거참 요란하게 굴지 말고 앉아요. 자네도 함께. 이내가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겠나? 네, 물론이죠. 저 이거 평소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홍삼을 아버님께 드렸지만 아버님은 뭔지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머쓱한 마음에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저희 룸의 문이 열리고 직원분이 기본 차는 식탁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직원분은 곧 메인 메뉴들이 나올 거라며 문을 열어두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며 헐끗헐끗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 자리의 분위기를 직원분마저 눈치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도 이런 생각에 빠져 주눅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 혹시 약 좋아하십니까? 뭐 마시긴 하네만 내가 대중 없이 취하는 사람은 싫어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연이도 성인 되자마자 내가 직접 술을 가르쳤고 자네는 술을 좀 배웠나? 네, 저도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 배운 대로 주량이 넘치지 않게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맞아. 오빠 회사에서 회식할 때도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런 자리일수록 절대 흐트러지지 않더라. 그럼 가볍게 한 잔씩 하게나. 저를 도와 부추기는 여자친구를 살짝 흘겨보던 아버님은 결국 직원분에게 술을 먼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곧이어 하얀 주전자에 고급스럽게 담긴 술이 나왔고 저는 아버님의 잔을 조심스럽게 채워드렸어요. 아버님도 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한 잔 받아들고 술을 못하는 어머님은 물잔으로 대신해 다 같이 건배를 했어요. 그날따라 손끝에 닿는 잔의 감촉이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고급 식당답게 제법 괜찮은 기본찬을 안주 삼아 아버님은 한 잔을 더 드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하며 정신 차리고 대답하자고 100번은 되뇌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김민용 그 자체를 보여드리자. 그래, 자네 상황은 지은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네만.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가 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무사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파트 당첨됐던 게 내년에 완공이라 결혼하고 일단은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다가 내년에 그쪽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없고. 잔금 일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아빠,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대화에 끼어드는 아내를 살짝 째려보던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그거 말고 빚은 더 없나? 네,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아파트 대출 말고는 다른 빚은 없습니다. 원하시면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확신에 찬 저의 대답이 마음에 드신 건지 못마땅하신 건지 알 수 없는 와중 장인어른은 제가 어찌할 수 없이 홀로 한 잔을 더 덜어넣으시며 물으셨어요. 30에 세무사가 됐다고. 세무전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3년이면 학교 공부는 끝났을 거고 합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가? 내 친구 아들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2년 공부하고 세무사 시험 붙었다고 하던데. 들으셨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자금이며 생활비며 제가 다 벌어야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랬지만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딴짓하지 않고 이 길만 보면서 달렸어요. 아버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상이 차려졌어요. 육해공을 테마로 한 메인 메뉴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희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직원분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보시는 것 같았는데 처음엔 제 자격지심에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저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빙을 하면서도 시선이 딴 데 간다 싶더니만 직원분은 결국 여자친구 어머니의 물잔을 엎어버리셨어요. 당황해서 마른 수건으로 연신 상을 닫는 직원분에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까부터 우리 사위를 왜 그렇게 보세요? 사위 인물 훤칠한 건 나도 잘 아는데 아유, 너무 쳐다보시네. 저를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했던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직원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그게
혹시 김민용 씨 아니세요? 직원분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자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죄를 짓고 살진 않았지만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김민용 맞는데 저를 어떻게 해야 하시는... 김민용 씨? 저 모르시겠어요? 당황한 제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직원분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여자친구, 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당황해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당사자인 저조차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눈빛으로 묻는 여자친구에게도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손이 잡힌 채로 직원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어딘가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봤는데. 저예요. 지용이 엄마. 지용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해서 더 마음이 갔던 그 아이. 가끔 떠올렸던 그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기억이 떠오르자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용이는 잘 지내죠? 그럼요. 가끔 민용 씨 얘기도 하는데 세상에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아직도 민용 씨한테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긴요.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 보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하나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를 보며 연신 홀쩍이던 직원분은 이어폰 속에서 들리는 콜소리에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다른 방에 주문이 있어서 가볼게요. 민용씨, 이따 가기 전에 명함이라도 꼭 하나 주고 가요. 이 말을 남기고 직원분은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곤 저희 룸을 떠나셨어요. 직원분이 나가자 다들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직원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듯 바라보는 세 명의 눈동자와 천천히 눈을 맞추며 저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은 제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어요. 6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던 저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군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 쓸모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학비가 없기도 했고요.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전문대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저였을걸요.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복학하기 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서빙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4시간 겨우 자고 다시 또 일하러 가고 이런 삶이 반복이었죠. 여자친구에게도 처음 하는 저의 가장 바닥 시절 이야기.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냐며 쳐다보는 여자친구의 눈을 피해야 했어요. 당시를 떠올리면 암울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기에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별다른 말씀 없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늘 마음이 약한 여자친구는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호프집 아르바이트가 새벽 2시 넘어서 끝났고 당시 지내던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새벽부터 이어진 알바 때문에 어찌나 피곤했는지 그 강추위에 걸으면서도 자꾸만 눈이 감겼어요. 신호등에 도착해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눈을 감았을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검은색 차 한 대가 사람을 치고 잠시 멈췄다가 그 길로 내리지도 않고 떠났어요. 일단 차 번호를 외우고 쓰러진 사람한테 다가갔죠. 아유 세상에, 갑자기 그게 무슨 일이야. 자네가 그때 졸고 있었던 게 천운이었던 거야. 자네도 건넜다면 어떻게 됐을지. 에헤이, 그 사람 말 끊지 말고 계속 얘기해보게. 피해자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차에 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일단 어쩔 바를 몰라서 피가 나는 곳을 맨손으로 누르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가 목격자이기도 했고 급한 것 같아서 병원까지 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한 경찰에게는 제가 외운 차량 번호를 말씀드렸고 남자분이 응급수술에 들어간 사이 가족분들을 기다렸어요. 그때 10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황급하게 달려왔던 분이 바로 아까 그 직원분이셨어요. 피해자의 아내였죠. 그래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됐나? 뺑소니 범은. 아유, 이 사람 좀 봐. 나한테는 조용히 하래놓고. 이거 듣다 보니 궁금해서. 피해자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범인은 금방 검거됐어요. 검거하고 보니 음주 차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분에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내분과 함께왔던 10살짜리 아들의 모습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꼭 끌어안아주던 그 모습이요. 허망하게 우는 엄마를 달래며 아빠 괜찮을 거라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고시원에 돌아온 뒤에도 다음날 알바를 할 때도 자꾸만 그 사고가 신경 쓰였어요. 결국 그날 호프집 알바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빠졌어요. 그 길로 어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무사히 깨어나 있길 바라면서요. 중환자실은 면회가 쉽지 않아서 괜찮은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허망한 표정으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아내분의 모습과 어제 씩씩했던 모습과는 달리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를 또 붙잡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례를 도와줄 별다른 가족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장례까지 함께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저의 상황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모습일까 하면서요. 그리고 아빠를 잃은 아이의 모습에서 부모 없이 자란 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저도 생전 처음 본 사람의 장례까지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곳에 있는 저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발인을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의 영정사진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저한테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처음 만난 그분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어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아내분이 저에게 사고 났을 때는 경황이 없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꺼내 쥐어주셨어요. 그래봐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었지만 저는 감사하다고 받아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 돈을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수첩에 고이 꽂아놨어요. 그럼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마도. 나는 수첩을 모아놓는 타입이라 있을 거야. 세상에, 참 무슨 인연이래. 여기서 다 만나고. 그러게. 그 뒤로 가끔 생각은 했어요. 아들과 어떻게 지내실지, 잘 지내실지. 하루빨리 마음 차리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만나게 됐네요. 오늘 뵈니 표정도 편안해 보이시고 다행이에요. 자네, 참 장한 일을 했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생판 처음 본 사람의 일인데. 10년 전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이야기 속 주인공인 직원분께서 다시 저희 룸으로 오셨어요. 아까 저 때문에 놀라셨죠? 얼굴을 보니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중요한 모임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유, 아닙니다. 덕분에 오늘 처음 만난 예비 사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민영씨 축하해요. 이건 별거 아닌데요. 10년 전 그 아내분께서 카트에 가져온 요리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술을 저희 상에 내어주셨어요. 아니, 이러지 않으셔도. 내가 그때 민영씨 이름밖에 몰랐던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연락처라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감사를 전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늘 민영이 형 해서 이름이랑 얼굴은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놨었어요. 고마워요. 이걸로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라도 받아줘요. 그때 민영씨 덕분에 남편도 잘 보냈어요. 부모도 형제도 제대로 없는 저희에게 가족보다 더 힘이 됐던 사람은 민용씨였어요. 49제 지나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참 어떻게 민용씨 같은 사람이 있었나. 하늘에서 저에게 천사를 내려준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10년 전 힘없이 갸냘프기만 했던 아이의 엄마는 이제 누가 봐도 단단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과 남편을 반씩 닮은 아이를 위해 강해진 거겠죠. 이 모습을 보니 그날의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청년을 사이로 맞으시다니 너무 부러워요. 따님은 정말 든든한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예비 장인어른은 아직도 얼떨떨한 듯
저와 직원분을 바라보셨어요. 지용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 아들은 올해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법대에 갔어요. 바로 민용 씨 덕분에요. 자기 아빠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민용 씨를 보고 자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정말 죽을 듯이 공부해서 법대에 갔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기억이 정말 소중했나 봐요. 민용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순수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요. 정말 귀한 사람을 들이시는 거예요. 10년 만에 만난 그분은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제 칭찬을 실컷 늘어놓으시더니 다른 테이블에 주문을 받고 아쉬움의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마음껏 시키라는 말씀과 함께요. 이미 차고 넘치는 상에 비싼 요리와 고급 술이 더해진 덕분인지 아버님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10년 전 그분을 만난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이해가 될 만큼 참 신기한 일이었죠. 이제는 겨우 생각해야 떠오르는 그날의 일을 누군가는 아직까지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비 장인어른은 제가 먼저 손을 쓰기도 전에 제 잔에 술을 채워주셨어요. 저도 장인어른 술잔에 비싼 술을 가득 따라드렸습니다. 비싼 술이라 맛이 다르다며 감탄하시던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에 빠지신 듯 하더니 저를 바라보시고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자네는 언제부터 고아원에서 지내게 된 건가? 6살 때로 기억합니다. 미안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만, 그러면 그전엔 부모님과 살았나? 사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도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저를 주워다 키워주신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와의 기억은 늘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아주 희미해요. 몇 장 잊지 않은 사진을 봐야지만 당시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날,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그 밭을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요.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셨고 저는 그 뒤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후 마을 주민 중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더는 찾지 않았죠. 대신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끊임없이 되풀이했어요. 선명한 기억은 없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만큼은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자라면서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덧칠하고 덧칠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고아라서 저래라는 말은 죽어도 듣기 싫었어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성적이었어요. 암기 과목은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다 외웠어요.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족한 과목은 학교 선생님에게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 질문을 해가며 그렇게 학교에서는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까지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죠.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남몰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곳 어른들의 모습은 고아인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자식이 있는 분도 있었고, 자식이 없는 분도 있었고, 버림받은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손자 역할을 해드리면서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오히려 제가 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 안에 있던 어떤 결핍에 대한 체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핏줄이 아닌 존재도 가족과 같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를 보며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겠죠.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수험생이 되면서 양로원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사교육 없이 친구들을 따라잡기엔 공부할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 성적이면 서울 4년제 상위권 대학도 걱정 없다고 하셨지만 결정이 쉽진 않았어요. 저에게는 대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당장에 자립해서 나가야 하는 저에게 사회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세무대에 알게 되었어요. 전문대지만 교육과정이 괜찮았고 오래 학교를 다니기 부담스러운 저에게 딱이었죠. 세무사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학기는 저를 기특하게 봐주신 담임 선생님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셔서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비만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반만 해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니 이 모든 것이 다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마저도 생활비를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휴학하는 동안 다음 학기 다닐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학업을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하며 제 술잔이 비어질 때마다 예비 장인어른은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잔이 채워지면 마시고 그 뒤엔 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생각해보니 여자친구에게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용기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술 기운 덕분인지 저도 모르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술술 털어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고아원에 자주 찾아갔어요. 저는 그곳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며 고아원 동생들이 꿈을 가졌으면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래를 살았으면 싶었거든요. 얼마 안 되는 알바비를 쪼개서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걸 사들고 고아원 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알려주고 다른 꿈이 있는 아이들은 상담을 해주면서 어떤 길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줬어요. 전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로부터 시작된 이 활동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기뻐요. 오빠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정말 대단한 남자를 만났어. 대단하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 졸업도 늦었고 시험 합격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 남부럽지 않게 벌어먹고 사는 것. 이게 목표였다면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들고 싶은 것은 제 꿈이었어요.
제 꿈이 간절했는지 지훈이를 만나게 됐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게 됐네요. 가족, 이 두 글자를 가지는 것이 저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세무사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왔어요.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나름 전문직이기에 자연스러운 만남뿐만 아니라 거래처 손님을 통해서도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은 저의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남을 정리했었죠. 가끔 제가 고아라고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저를 깔보고 집안의 하수인을 키우는 느낌이었죠. 제 가족을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억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훈이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제 배경을 보고 떨어져 나가거나 귀하게 자란 딸이니 저를 집안의 머슴으로 들이거나. 하지만 지훈이는 저에게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티 한 번 내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을 설득해 상견례까지 마련했죠. 전 사실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비록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제 출신 때문에 저를 싫어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제 말에 여자친구도 훌쩍이며 거드네요. 맞아. 오빠 진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우리 요즘 미친 듯이 바쁜 시기인 거 알지? 근데도 아빠가 오늘 만나야 된다고 해서 일 처리 미리 해야 한다고 한동안 야근만 했어.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뭐 좋아하실까 선물 고민하고 어디에서 만나면 좋을지 장소 찾고 이거 다 오빠가 준비한 거야. 난 정말 너무 속상해. 오빠한테 이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몰랐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절대로 저 힘들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두 분이 반대하신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지훈이를 두 분과 인연 끊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제가 지훈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두 분이 지훈이를 사랑하실 테니까요. 다만 저를 지훈이의 짝으로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훈이를 평생 제 가족, 제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가만히 듣던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엉거주춤한 제 앞에 아버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덩달아 저도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자네가 고아라는 얘기만 듣고 그저 그런 놈으로 깔보고 있었네. 세무사 그까지 공부하면 다 되는 거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직업으로 유세 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얕잡아 봤어. 그저 고아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말이야, 자네는 지금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내 멋대로 자네를 무시하고 결핍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네. 내 딸이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험한 길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간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 내 오만이었어.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참 고맙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나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내 또래도 아직까지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 바쁜 사람이 대반이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쫓으면서 한없이 불만을 얘기해.
그런데 자네는 아니야. 자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나눠주려는 사람이야. 자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한없이 비참해지고 작아지네. 술기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내 이런 마음은 꼭 전해야겠으니.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제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콕콕 박혀왔어요. 어느 누가 고아 사이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이 오만했다며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의 솔직함은 아버님을 닮았나 봅니다. 저는 아버님을 끌어안고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만약 저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비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님의 지금 모습을 간직하고 제가 아버지가 된다면 꼭 이렇게 멋진 아버지가 될게요.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젠 내가 자네 아버지가 돼줄게. 앞으로 나는 김민용의 아버지가 되겠네. 아빠, 고마운데, 그럼 이지우는? 지훈아, 너는 30년 아빠 딸로 살았으니 양보하거라. 아빠는 이제 이성태가 아니라 김성태로 당분간 살 생각이니 너도 그렇게 알고. 뭐? 아이고, 그럼 새로운 사람 느낌 나나?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의 농담 덕에 분위기가 한결 풀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나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저를 더 싫어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여자친구의 말대로 원래 저대로 했더니 두 분은 저를 완전히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저는 여자친구보다 예비 장인어른을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자네 낚시는 좀 해봤나? 실내 낚시터는 가봤는데 이렇게 배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자네 족구는 좀 해봤나? 아니요, 회사 워크숍 가면 그때 한 번씩 차는 정도예요. 잘은 못합니다. 에헤이, 사람 참. 공은 매주 차줘야지. 앞으로 나랑 같이 나오자고. 여기 회원가입 까다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나 저러나 회장이 나야. 내가 가입시킨다는데 뭐. 아니 꼬면 지들이 회장하라지.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 이후 예비 장인어른은 정말로 저를 아들 대하듯 본인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소개하셨죠. 사위가 아닌 아들로 말이에요.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정이 이런 것일까 생각했죠. 저를 사위로, 아들로, 가족으로 받아준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에 주례는 따로 두지 않았어요. 다만 장인어른께서 저희를 위해 편지를 써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 딸과 사위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기쁜 날입니다. 세상 모든 결혼식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세상 어느 결혼식보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니 아깝지 않냐며 물어봅니다. 사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위는 제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고든 신념을 품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딸과 인연을 맺어 저와 가족이 된다니 더없이 행복합니다. 소중한 내 딸 지훈아, 이제 넌 부모의 품이 아닌
남편의 손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아닌 응원의 시선으로 너를 지켜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이 된 사위 민용아,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지? 평생 지훈이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을 떠올리며 두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로 멋진 삶을 살길 바란다. 장인어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게 울렸습니다. 저에게도 온전한 가족이 생긴 이 순간은 아마 평생 동안 선명하게 제 가슴 속에 간직될 것 같네요. 장인어른의 편지가 끝나고 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로지 저와 아내의 행복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 다가가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사회자의 멘트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장인어른은 제 앞에 같이 앉아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저보다 작은 몸집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장인어른의 품이 태평양처럼 넓게 느껴졌어요. 참 따뜻한, 처음 느끼는 부모님의 품이었어요. 민용아,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34년을 걸어와 처음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함께 채워보자꾸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시종일관 해맑게 웃던 아내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찡했는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모님에게 넘치는 환영을 받으며 아내와 저는 손을 잡고 행진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행복한 미소, 우리가 부부가 됐음을, 가족이 됐음을 지켜봐준 따뜻한 시선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해봅니다. 고아 김민용이 아닌 인간 김민용으로 저 자체를 알아봐준 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이 세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